6월 13일 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5월 CPI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마크롱의 중도 여권 1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반 의석 확보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5를 돌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유 증산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물가 안정 가능성이 없다며 1, 2년 내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전례 없는 다중위기에 처했다며 다자주의를 강화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리알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핵합의 교착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시티그룹은 급락한 메타버스 관련주의 투자 매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미국의 5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증시가 강하게 위축됐습니다. 이 5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8.6% 급등한 점이 투자 심리를 강하게 위축시켰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6월 FOMC 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게 얼어붙은 뉴욕 증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월가의 생생한 현지 반응과 또 투자 전략 방법까지 모두 준비해봤습니다.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미국의 5월 CPI 결과를 주시하며 3대 지수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8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3만 1000선까지 밀려났고 S&P 500 지수도 3% 가까이 떨어지면서 3,9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3.5% 급락하며 11,300 구간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CPI가 급등한 충격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전일 대비 2.6% 하락하며 6,200선 아래로 떨어졌고 독일 닥스 지수도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아시아 쪽 상황도 살펴보시죠. 지난주 국내 증시는 글로벌 긴축 우려 속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빠지면서 2,6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 지수 역시 0.8% 하락하며 86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는 외국인의 매수 자금 유입과 엔트그룹 상장 재논의 소식을 주시하면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1.4% 오르면서 3,280선에서 마감한 반면 홍콩 항생지수는 0.2%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1.4% 밀려나며 27,000선 구간으로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연준의 긴축 공포가 높아진 가운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1% 후반까지 올라선 모습이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역시 급등하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오늘장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미국 증시 5월 CPI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자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고 그나마 필수 소비재주가 낙폭이 0.3%로 작았는데요. S&P 500 맵에서도 월마트나 필립 모리스, 또 킴벌리 클라크, 켈로그 등의 필수 소비재주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크게 빠졌습니다. 이미 소비재주가 4%로 가장 크게 빠졌는데요. 테슬라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가 주식을 3대1로 분할하겠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8월 4일 연례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이 주식 분할이 진행됩니다. 테슬라는 주주가치 제고와 직원 보상 차원에서 주식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8월에 했던 5대1 분할 이후로 2년 만에 주식 분할입니다. 금요일장 테슬라는 3%가 빠지면서 $696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또 이미 소비재주 가운데서는 아마존이 5%로 크게 빠졌는데요. 다만 JP모건은 아마존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미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늘었다며 미국 소매업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평가했습니다. 금요일장 이베이도 5%가 빠졌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베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출 성장 리스크가 보인다는 설명인데요. 이베이가 글로벌 시장에 또 과도하게 노출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미 소비재주 가운데 스타벅스의 낙폭도 눈에 띄었습니다. 4% 빠진 채로 마감했는데요. 스타벅스 CEO는 비고객에 대한 화장실 개방 정책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빠지면서 이미 소비재주 다음으로는 역시나 기술주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자서명기업인 도큐사인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무려 24%나 빠졌습니다.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나스닥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25% 늘긴 했지만 이 투자자들은 수익성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4%, 또 애플은 4% 가까이 빠지며 마감을 했습니다. 루프는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긴 했지만 올해 말 들어서 일부 아이폰 14에 대해 생산 차질을 전망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주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인텔이 2% 하락하면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엔비디아도 6% 가까이 빠지면서 좀 크게 빠져준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6%나 떨어졌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가 로블록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환경과 또 계속되는 성장 둔화 등을 우려했는데요. 금요일장 로블록스는 9% 가까운 내림세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다음으로 금융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는 각각 5.6%와 또 6%가 빠지면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재주와 산업재가 많이 빠졌는데요. 그중 제너럴 일렉트릭이 4.7% 마감하면서 마찬가지로 장중 52주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이어서 역시 커뮤니케이션주가 부진했습니다. 티커명도 메타로 바꾸게 된 메타가 금요일장 4.5%가 빠졌고요. 또 알파벳의 경우도 3%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가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쟁 심화와 경기 침체 신호가 넷플릭스에 있어서 단기 리스크라는 설명이고요. 금요일장 넷플릭스가 5%로 좀 크게 빠져준 모습입니다. 디즈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 가까이 빠지면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모두가 엑스모빌의 이윤을 알도록 할 것이라며 엑스모빌은 지난해 하느님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어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요일장 엑스모빌은 2% 가까이 빠졌고요. 끝으로 JP모건이 스피릿 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트블루와의 합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금요일장 스피릿 항공은 약보합권에서 또 제트블루는 3% 하락 마감하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8.6%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또 중국 상하이 일부가 재봉쇄에 들어가면서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상하이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도 원유 소비 심리 둔화에 한몫을 했습니다. 이날장에서 WTI는 120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21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천연가스도 물가 충격 속에서 급락했습니다. 2.32% 정도 떨어졌고요. 8.7달러 선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농산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두입니다. 미국 농무부의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대두는 신규 계약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플러스권에 머물렀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두 같은 경우 1%대 낙폭 키웠습니다. 1,745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옥수수 판매량은 전주 대비는 51%, 이전 4주 평균 대비는 19% 증가했습니다. 멕시코와 일본,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자메이카에서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과테말라에서는 일부 주문이 취소되면서 증가폭의 일부가 상쇄됐습니다. 이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수수 같은 경우 0.03% 올랐습니다. 아주 미미한 폭으로 올랐고요. 773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 가격의 등락을 좌우할 만한 이렇다 할 소식은 없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농무부가 올해와 내년에 해당하는 밀 수확량의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에 선명하게 반영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밀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0.04% 정도 떨어졌고요. 큰 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70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커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와 내년에 해당하는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계에서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버텨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커피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228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설탕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의 통화인 헤알화의 약세와 함께 브라질 중남부의 주요 지역에서 설탕 생산량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가격의 강한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설탕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도 떨어졌습니다. 18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농산물로는 원목 알아보겠습니다. 원목은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원목 역시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원목은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원목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 정도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556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금속 원자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다소 공격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달러화 강세와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은 올랐습니다. 1% 정도 올랐고요. 1,875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백금 알아보겠습니다. 백금은 남아프리카와 러시아에서 주로 생산되는데요. 따라서 전쟁의 장기화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의 타격을 크게 받는 금속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불안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백금 같은 경우 이날장에서 0.5% 정도 미미하게 빠졌습니다. 971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니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발생한 니켈 선물 공매도 사건에 연루된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CATL은 현재 잘못된 정보라고 반박에 나선 상태고요. 니켈의 가격은 2%가 넘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니켈 가격 보도록 할게요. 이날장에서 27,307.50달러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구리 보겠습니다. 구리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령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재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에서 수요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구리 가격은 끌어내려졌습니다. 구리 가격 보도록 할게요. 2% 조금 안 되게 빠졌습니다. 4.29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이어서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시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장 특징 ETF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은 빅지수 관련 펀드와 은채굴 기업 ETF가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에서 운용하는 ETF들의 움직임이 부진했으며 스펙 완료한 기업들을 모아둔 펀드도 수익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금요일장에서 광범위하게 매도가 발생하면서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전일보다 이날은 6.36% 정도 급등하여 27.75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목요일장에서도 장중 급상승 마감했던 빅스 지수 단기 선물 ETF가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빅스 ETF는 빅스 지수의 단기 선물을 추종하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면 오르고 하락하면 내리는 흐름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날은 6% 올라서 18.3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단기 선물 추종 이 빅스 지수뿐만 아니라 중기 선물을 추종하는 VIXM과 VXZ도 3%가량씩 상승했습니다. 연간으로는 대체로 16에서 20%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일은 당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화두였습니다. 금, 은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해지 수단인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금 가격에 서로 상충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금은 가격이 채굴 관련 ETF들의 수혜를 받습니다.
그중에서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은채굴 ETF SLVP가 상승이 5% 이상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 펀드는 2012년부터 시작했고요. 운영 보수는 0.39% 정도입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8.6%가량 내렸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의 은채굴 기업 관련 세계 지수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펀드입니다. 해당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은 세광 업체 중 하나인 페나메리카 실버 코퍼레이션을 18%가량으로 가장 크게 담고 있고요. 또한 금과 납, 아연을 발굴하는 회사인 헤클라 마이닝, 그리고 금 배당주로도 유명한 뉴몬트 코퍼레이션, 또한 퍼스트 머제스틱 실버 등이 10% 정도씩 들어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 금요일장에서 움직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대체로 3에서 7%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하락 ETF입니다. 이날 눈에 띈 점은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 펀드들이 대체로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이날 아크의 ARKK ETF가 7%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대체로 다른 펀드들도 6%대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보유 테마가 달라도 특징주는 조금씩 비슷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등락률로 보아도 모두 하락세가 비슷한 모습입니다. 50%대 하락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DSPC ETF는 스펙 기업들의 합병을 완료한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이날은 6%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구성 종목 살펴보시면 모두 4%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최근 내리막길을 걸었던 루시드가 보입니다. 이어서 전기버스계의 테슬라로도 불리는 프로테라,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 마이크로베스트 담겨 있고요. 오로라 이노베이션, 그리고 차지포인트까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랩과 같은 금융주도 포함하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성 종목은 이와 완벽히 동일한데 이 ETF의 인버스를 나타내는 숏 디스펙 ETF도 있습니다. 티커는 SOGU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요일인 만큼 특징 ETF까지 살펴보시죠. 해당 기사 살펴보시면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가 풀려서 투심이 개선되고 또 중국 정부에서 기술주에 대한 압박을 철회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ETF MCHI가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하루에는 71억 달러가 늘어났고 주간으로는 7% 상승했습니다. 이 펀드는 블랙록에서 운용을 하고 있으며 MSCI 중국 지수와 대체로 비슷하게 갑니다. 보유 종목에는 텐센트 홀딩스를 가장 큰 폭으로 13%가량 담고 있으며 알리바바는 9.8% 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메이투안과 차이나 컨스트럭션 뱅크, 그리고 징뚱닷컴이 2에서 3%대로 편입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펀드 구성에는 기술주와 금융주, 소비자 서비스 부문이 각각 20%씩 가량씩 됩니다. 올해 들어서 이 펀드는 14%, 1년 동안은 34% 내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현명히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들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5월 CPI가 전년 대비 8.6% 급등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레리 서머스 미국 전 재무장관은 향후 1-2년 이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적다라고 얘기한 이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엘 에리언 미국의 세계 최대 채권 회사의 전 CEO죠. 엘리리언은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지금은 과감한 통화 정책이 시급한 시점. 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은 미국의 5월 CPI입니다. 이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지난주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8.6% 급증해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8.3%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상승하며 예상치인 5.9%를 상회했습니다.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배경에는 주거비, 휘발유, 그리고 식료품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가격은 전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34.6% 상승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전년 대비 48.7% 급증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전년 대비 11.9%, 주거비는 5.5% 올랐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크게 올랐는데요. 4월에는 전달 대비 0.3% 올랐는데 5월에는 전달 대비 1.0% 올랐습니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둔화하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인플레 피크아론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미국의 5월 CPI와 관련된 데이터들 체크해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 현지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신인규 기자, 이 5월 CPI 발표 이후에 현재 월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월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정도로 높은 고물가 숫자가 나왔다면 연준이 7월 FOMC 이후에 잠시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연준이 9월부터는 조금 숨을 돌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 지난 5월부터 6월 초까지 있었던 상승 랠리를 만들었던 두 가지 동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중국의 이 봉쇄 완화 이후의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빠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가능성 역시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손성현 로열라 메리마운트대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곡선을 보면 연준은 보다 더 단호한 통화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몇 년 안에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까지 가능하다는 게 손 교수의 진단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것 역시 짚어볼 부분입니다. 미주호 증권의 알렉스 펠레 미국 주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이제 서비스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진단해냈습니다. 미국 경제는 더 이상 이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상품 물가 상승만 걱정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가올 6월과 7월에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일 것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환경들 역시 이번 주에 열릴 뉴욕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 미국은 6월 10일 기준 사상 처음으로 국가 휘발유 값이, 전국 휘발유 값이 갤런당 $5를 넘어섰습니다. 기름값은 이 주요 인플레이션 요인인데 고공행진 중인 국제 유가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이례적으로 엑손모빌과 같은 정유사들은 지난해 신보다도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좀처럼 이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리 실패라는 비난의 화살을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돌려야 할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네, 미국의 5월 CPI가 급등하면서 이 증시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6월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신인규 뉴욕 특파원이 짚어준 대로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바클레이즈는 미국 연준이 이번 달 6월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 일정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증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좀 많이 악화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떻게 보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미국의 휘발유 가격입니다. 자, $4를 돌파했다라고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5를 넘봤고 $6, $7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거든요. 참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휘발유 가격은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약 7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휘발유 가격도 함께 오른 건데요. 리오프닝으로 원유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가 이미 빠듯했던 공급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높은 휘발유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줄지 않으리라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한 번에 많이 주유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주유하고 있어 수요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JP모간은 휘발유 가격이 8월에 갤런당 6.2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해당 휘발유 가격을 넘겼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앞으로도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또 휘발유 가격도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쪽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의 이 바닥론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중국의 올해 가계 저축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는데 제로 코로나 영향이다. 한마디로 중국인들이 이제 지갑은 닫고 저축은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는 넷플릭스의 투자 의견을 매도 또 목표가는 186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제는 넷플릭스를 좀 놓아줄 때가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중국 증시의 바닥론이 확대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 쪽 상황에서 과연 뭐 증시가 바닥을 찍은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다시 오를 수 있는 어떤 반등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증시 쪽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증시가 바닥을 쳤다는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6월 들어 중국 증시는 2020년 7월 이후 최고의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중국 증시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최근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12월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또 모간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프리스는 중국 증시와 관련해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증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정책에 주목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끝나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주 중국 당국이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 여부를 재평가할 팀을 꾸렸다는 보도가 빅테크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소식이 디디 추싱에 대한 조사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는 보도 이후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의론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 높은 봉쇄 정책이 증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증시 상황 체크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CNBC의 이슈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애플이 M2 칩으로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3.17%를 돌파했습니다. 이 연준의 긴축 공보가 확실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인데 먼저 새벽에 이제 속보로 전해졌었죠. 애플이 지금 M2 칩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협하고 있다.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위협되는 겁니까? 네, CNBC가 애플이 차세대 M2 칩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애플은 지난주 WWDC, 즉 세계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차세대 프로세서인 M2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M2는 기존 M1보다 성능이 상향됐는데요. M1보다 25% 더 많은 트랜지스터와 50%가량 확장된 통합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CNBC는 애플의 맥, 즉 컴퓨터 사업 매출이 지난 3분기 14% 증가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M2는 맥북의 성능을 상향시켜 이런 추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애플의 2026년 세계 컴퓨터 시장 점유율이 2021년의 7.9%에서 10.7%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외에도 CNBC는 점차 어도비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맥 호환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기반 컴퓨터에서 애플 컴퓨터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애플이 저가형 맥북 버전을 구상하고 있는데 실제 출시로 이어지면 맥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 대부분은 델, HP 등 컴퓨터 제조업체에 마이크로소프트 OS 체제 라이선스를 공급해 발생합니다. 애플의 컴퓨터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늘어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또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애플의 M2 칩과 관련된 소식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마지막 이슈로 바이든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우디를 곧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또 이번 회의에서 아마 원유 증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될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보면 이 실마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이슈로 이 바이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곧 사우디를 방문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일정에 사우디아라비아를 함께 들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발표는 이르면 현지 시각 13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70년 넘게 우방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인 워싱턴 포스트의 자만 카슈크지의 암살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의 배후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우디와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하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현지 시각 11일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더라도 대화는 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원유와 함께 안보 쪽으로 좀 집중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금까지 이혜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